안녕하십니까. 26년도 제가 이제 보험 계리사 2차 시험 과목인 계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맡게 된 서재영입니다. 사실 뭐 제가 오래간만에 강의를 서서 상당히 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래도 뭐 열심히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사실 생명보험사에 먼저 입사를 하고 거기서 한 4년 있다가 공제사에서 한 24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6년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에서 지금 한 4년째,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보험 업계의 여러 가지의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뭐 프랙티스를 전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험 리스크 관리라는 그 과목 자체가 사실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주제들에 대한 부분도 역시 제가 선별을 해서 과연 시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험 문제에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줄 믿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 계리 쪽에 특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해보고, 과연 과거 시험하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먼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출제 경향 분석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먼저 이제 합격률이 있어요. 합격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2024년까지 일단은 20년부터 24년까지의 과목별 합격률을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2차 시험 평균 합격률이 20년도에 42%보다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거의 50% 언저리 때가 있지만은 계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험 합격률은 상당히 23년도에는 낮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년도에 43%까지 이제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보험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연금술이 다른 2차 시험 과목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렵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 이 합격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업계나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제 이 시험 전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특히 계리 과목이 이론하고 그다음에 시사, 그다음에 다른 뭐 보험술이나 연금술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계리에 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되게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수험생들이 이제 이론만으로는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론이고,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시사 이슈, 정책, 감독, 그 다음에 계리 실무에 대한 내용을 그런 그것을 알아야 이 시험에 접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거에 이제 시험의 과목이었던 이론과 실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론과 실무에 대한 그런 사실 범위가 되게 넓었습니다. 제가 그 이론과 실무를 이제 접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법부터 시작해서 그 계리 실무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중요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렸던 그런 이론과 실무의 연장선으로 이 리스크 개념을 확대를 한 그런 시험 과목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보험 계리사로서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아마 출제위원들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출제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져 가지고 업계에 이제 흐르고 있는 흐름들, 그런 실무 방향들을 사실 다루고 시험에 문제 내는데 수험생들은 잘 모르죠. 물론 이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보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험업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경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왜 발생이 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시험을 내더라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신문 기사나 그다음에 감독 당국의 뭐 금감원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 보험과 관련된 그런 업계에서 발표하는 이 정책 자료의 근간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수밖에 없는 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세븐틴, 그 다음에 킥스. 그래서 이제 잠자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우리나라의 보험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븐틴이나 킥스 등, 그 다음에 사실 14년부터 이제 보험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수용을 하는 어떤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해보고자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렵게, 그리고 이제 다른 시험 과목에서는 포함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 계리 리스크 과목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응하게 저희가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써서 조금 어렵네요. 오케이. 자. 잠깐 우리나라의 그 계리사 시험 과제 과목에 대한 변천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000년대 초반하고 13년도까지, 그러니까 계리사 시험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13년도까지는 1차 시험은 경제학, 원론, 경영학, 태길이고, 그 다음 보험, 수학, 외국어, 계약법, 원법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시험은 보험 이론 및 실무, 그 다음에 보험 수리, 회계학, 되게 심플했었죠. 사실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의 보험계리사 시험에 거의 유사하게 시험 과목을 제출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보험 수리 책이 거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보험 수리를 공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이제 대대적인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별 합격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준에 반영을 해서 세부 난이도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과목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1차 시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1차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보험업법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퇴직연금이 그때 이제 제도가 성립이 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연금 계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그 다음 수리학, 연금 수리학, 계리 모형론, 재무 관리 및 금융공학, 이런 식으로 5개 과목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과목이지만은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보다는 훨씬 적은 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SOA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과목들 가지고는 사실은 계리사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여담입니다만은 99년도에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월드뱅크가 우리나라의 계리사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계리사의 역량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결론은 우리나라의 계리사 수준은 너무 열악해서 사실 국제 계리사의 회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IAA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 이제 인터내셔널 액츄어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국제 계리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들이 그 했던 시험 과목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때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회원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시험 제도를 바꿔라.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2000년대, 1999년도 세미나가 있고 거의 14년 만에 바뀐 거죠. 14년에 바뀌었는데 사실 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과목들을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나라는 현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리사 전문적으로 계리를 연구를 하는 교수들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계리가 독립적인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보험회사에 종속돼서 일을 했고 요새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계리법인이 이제 독립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회사에 독립적인 그 조직이 될 수가 없고 다 회사에 종속으로 돼 있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자신 있게 독립으로 어떤 계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약간 3과목에서 5과목 정도로 늘린 그런 시험 제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이 계리 리스크에 밖에는 과목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수리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짜 생명보험 수리잖아요. 거의 장기. 일반 보험도 아닙니다. 장기보험의 생명보험 수리학. 그 다음에 연금수리는 미국에 이제 EA라고 해서 연금보험 계리사가 있습니다. 그 계리사에 비슷한 연금 쪽에 대한 수리만 언급이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은 언급할 수 없죠. 계리모형론 지금은 거의 손해보험 쪽에 어떤 프라이싱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준비금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 재무관리는 이제 뭐 이제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계 부분, 그다음에 금융공학 부분. 요새 이제 세븐틴이나 킥스를 하면서 금리 시나리오가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잖아요. 금리에 대한 연구 이런 거에 어떤 국한되는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계리 리스크 관리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종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과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걸로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이게 나가 오케이 나갔습니다. 예. 가운데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럼 미국 시험은 어떤가? 사실 미국 시험은 제가 상당히 좀 부러워하는 시험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의 이제 보험 쪽에 발달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실무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이론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그 보험 쪽과 관련된 통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해서 정말 그 IT도 포함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융합을 잘해서 시험 제도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하나의 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OA가 시험을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코스 1, 2, 3, 4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뭐 181, 17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단위별로, 과목별로 시험 제도가 있다가 그걸 코스로 묶었던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이제 이때 시험을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가서 이제 P나 FM, FAP, MLC, C 이 정도. 그 다음에 FAP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어떤 실무에, 보험 실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계리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부분이고, VE는 이제 타임 경제 원로이나 일부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통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목들이 있는 그런 그것으로 바꿨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전신이 되고 있는데, 이제 P나 LP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보험 수리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MFE는 금융공학, 그 다음에 MLC는 이제 생명보험 수리, 그 다음에 C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리 모형론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과목들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시험도 이렇게 바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바뀌어지면서 P나 FM이 좀 줄이면서 IFM이라 해가지고 금융공학 부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은 사실 변액이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된, 그러니까 보험, 전통적인 보험이 아니라 금융하고 융합된 그런 시험 과목 상품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대한 개념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제도가 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ERA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때 당시에 되게 이제 이미 이제 이때 두각을 나타냈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어떤 자격 시험을 이제 만들어 놨던 그 SOA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IT 쪽, 특히 이제 계리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뿐만 아니라 뭐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레포트를 낼 수 있는 시험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그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계리의 추세에 적절하게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금보험계사 같은 경우는 Enrolled Actuary Exam이라고 해가지고 EA1, 2, 그 다음 세그먼트 F, 그 다음에 EA2, 세그먼트 L, 이 시험을 통해서 연금보험 계리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각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계리사가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쫓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은 계리 리스크 관리에 어떤 다른 최근의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 제도도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시험 제도에 대한 그 출제 경향을 정리를 좀 했어요. 한 10년 정도 정리를 한 보험연구원에서, 사실은 보험연구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험계리사와 IFRS 17과 보험계리사 시험에 대한 그 어떤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근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의 경향을 정리한 분야별로 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17에 대한 내용들, 이거 15년에 일단은 4지만은, 그러니까 회계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및 리스크,
보험료 및 상품, 그 다음에 재보험,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많이 올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상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험 수리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실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의료 실비라든지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손 보상, 사업비의 선취후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보험 수리 이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리 리스크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재보험, 당연히 이제 재보험은 리스크에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거기에 큰 주제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물론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인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이제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19년까지고요.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4년까지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 부분 재부분 리스크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세븐틴, 그 다음에 재보험 쪽,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연의 어떤 리스크 이론은 사실은 그렇게 없고요. 문항수를 보시면 처음에 5문제 나오다가 지금 4문제 정도로, 4문제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정말 진짜 운이 좋지 않으면은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실정이죠. 그렇지만은 일단 내용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바탕은 이론적인 부분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론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을 한 상태에서 신문 기사나 그 다음에 정책 자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학술 기관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상 배워야 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이 보험 리스크 과목입니다. 되게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좁은 몇 개 안 되는 문제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개의사로서의 알아야 될 부분을 익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결과는. 그지만 그 과정에서의 여러분이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보험 리스크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이런 출제 경향을 보면서 진짜 어렵잖아요. 다 배웠는데 이 4문제가 나와요. 이 4문제, 사기, 기대, 효용 이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 효용 이론 같은 경우는 리스크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보험 사기 처음 보잖아요. 그죠? 파라메트릭 보험 최근의 용어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킥스 당연히 이제 세븐틴하고 킥스가 되니까 이제 나올 만한 시험 문제가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 보험연구원에서 나왔던 이 레포트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킥스나 세븐틴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보험 수리 방식을 떠나서 많은 다양한 보험 실무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시험 과목이 뭐냐라고 했던 것이 그러면 계리 리스크 관리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리 리스크 관리에 세븐틴이나 킥스를 많이 담아라. 그러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26년 내년 시험 범위도 아마 이제 킥스나 세븐틴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2문제는 최근에 있는 어떤 경향이 또 새로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일단 시사성 있는 주제가 그런 테마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만 묻진 않고 실제 보험 시장, 감독 이슈와 연결된 그런 주제가 많아졌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리스크 많죠. 그 다음에 지수형 날씨 예보 많죠. 그 다음에 고령화되는 그런 사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AI가 요새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AI 기반의 어떤 심사나 내부 통제 리스크 당연히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GA에 대한 부분, GA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에 대한 판매 수수료 개편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번에 세대 또 실손보험이 또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은 이 비이론형 문제라고는 단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까는 거는 이론적인 배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얻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사실은 보험이 그러니까 리스크에 관련돼서 리스크는 왜 있는 거죠? 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모르잖아요.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성. 근데 불확실성인데 기간이 짧을수록 불확실성이 클까요? 길수록 클까요? 당연히 길게 크죠, 그죠? 당연히 길면서 커요. 왜? 나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확률 중에서 어떤 것이 발생될지는 모르니까 시간이 길에 따라서 짧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까요? 금리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 같은 그 회사들은 그 상품 자체의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추산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추정하는 그런 기간 자체가 3년, 5년이 가장 장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보험 쪽에서는 거의 뭐 종신 100년, 200, 뭐 150년 그 정도의 어떤 최장 그런 길이의 어떤 이자까지 금리 시나리오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죠.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반드시 중요한 거고 그 보험의 리스크, 장기임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파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보험의 리스크는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계리사가 되면은 지진이 난 것, 전염병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미치는 사망률, 그거에 미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손해율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죠. 늘 코리안이나 이런 어떤 제보사, 큰 제보사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이제 미국 동부에서 왔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돼요. 왜? 다 그 제보를 다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어느 포션인 간에 자기가 인수를 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일본에 지진 봤다. 일본 뭐 옆에 이웃나라 상황이니까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해는 당연히 제보험사는 당연히 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 상황, 모든 뭐 하여튼 전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리스크고 전부 다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홍수가 없어요. 그죠? 이번에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보험회사 누가 좋을까요? 자동차 보험회사가 좋죠. 그죠? 근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일단은 좋아요. 홍수로 인해서 커다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른 반대편에 어떤 손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중요한 보험 쪽에서는 이슈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5년의 기출 문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리도 해봤는데 일단 25년 기출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자, 아까하고 좀 다른 이제 보험 보장 갭, 인슈런스 프로텍션 갭 이런 용어가 있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인슈런스 프로텍션 갭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게 뭔지 과연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이 시험에 보험 보장 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보험 보장 갭 축소가 어려운 일을 수요와 공급 중에서 각각 서술해 보자. 뭐지? 모르는 거죠. 보장이라는 내용은 알겠죠, 그죠? 보험 보장이라는 내용은 알겠지만은 그 사이에 갭이 있다. 그럼 뭐 보장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의 갭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용어들은 이미 많은 신문이나 보고서나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나왔던 내용.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갭의 발생 원인을 찾기 전에 개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보죠. 일단 발생 가능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와 실제 보험으로 보장되는 손실 규모 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전손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가 전손이 되는 바람에 어떤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들었죠. 그럼 보험에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차를 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전가를 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비용을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험을 남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조그만이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를 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험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존재 원인들, 규모의 확대, 그 다음에 뭐 위험의 불확실성,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과 인식의 내가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일부를 얼마만큼 보험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부분. 난 괜찮아. 난 건강해. 내 차? 나 사고 잘 안 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 규모, 구조적 제약도 있고요. 일단은 보험에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못 받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보험료 부담이 있죠. 그런 보험료 부담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몰라요. 일단 인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험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리스크가 큰 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못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너무 높게 받아도 수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이제 있는 거고요. 인수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 손해가 계약 체결되자마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리스크가 괜찮으면은 맨 마지막에 받을 수 있어서 손해가 부담이 적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거는 거기에 적당한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부에서 당연히 보험회사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사건은 인지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용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험 보장 갭이 언제 나왔는지를 한번 제가 AI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시험이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기간 중에 이 보험 보장 갭이라는 내용을 떠들었던
책으로 나왔던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1월달에 보험연구원에서 기후변화와 보험보장 공백이라는 자료가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기후 리스크에 관련된 사항에서 보험보장에 대한 갭을 분석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글로벌 재보험 시장과 보험보장 갭이 있어요. 보험연구원에서 발간이 됐죠. 그런 부분. 그래서 재보험 시장의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 이거 22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재보험에 대한 소프트마켓, 하드마켓에 대한 이동이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때도 시험 문제 나왔던데 여기에 이제 25년 2월에도 역시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보험보장 갭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기후 리스크와 재난보험 위험에 대한 금융권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역시 보험보장 공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시험 출제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자주 돼가지고 그게 이제 관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다음에 4월달 일간지에 무보험 저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해지 저해지입니다. 무해지 저해지에 이제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을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해약환급금을 보험을 납입하는 기간,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에 해약환급금을 적게 또는 아예 안 주는 그런 상품들이 아주 유행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험보장 갭 자체가 여러 군데가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감독원에서, 그다음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미 이제 보험보장 갭이라는 내용들이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지만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재보험 개념. 물론 이제 재보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당연히 어떤 리스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보험에는 이제 공동재보험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재보험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 재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세븐틴 이전과 이후에는 세븐틴 이전은 이제 RBC라고 하는 우리가 RBC라고 하는 이제 재보험 비율을 이제 저희가 그 세븐틴의 이전에 우리가 그 개수를 정의하고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킥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ICS 킥스에 대한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RBC에 대해서 이제 비율이 이제 너무 낮아지면은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 리스크를 이제 분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븐틴 이후에 이제 킥스를 도입하는데 킥스 비율 역시 그냥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산까지, 그러니까 공동보험이 개념이죠. 코인슈런스.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거의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투자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넘어가는 그런 공동재보험이 이제 유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동재보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킥스나 세븐틴의 어떤 관련돼서 하나의 주제로 반드시 나와야 될 사항이었고요. 뭐 예측한 대로 이제 이 공동재보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재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일단 보유 위험과 현금 흐름 자체를 다 재보험과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위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모든 현금 흐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죠. 일반적인 재보험의 특성은 손실,
구간에 위험을 이전시키는 부분이죠. 하지만은 공동제보험은 사업비, 준비금 변동 등 모든 계약에 제반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일정 비율을 재보험에 분담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를 뭐 비례 공동 재보험도 있고요, 금융 보험도 있고요, 장기 공동 재보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출재보험사의 이제 자본 관리 수단으로서의 어떤 유용성, 일단 가용 자본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자본에 대한 부담을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 확충의 대체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일단 외부의 어떤 회사채나 그 다음에 뭐 신종 자본증권 같은 또는 후순위 같은 그런 뭐 일단은 보조적인 그런 자본을 우리가 이제 융통하는 그런 것 말고 자본 확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바로 이 재보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세븐틴이나 킥스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이 자료가 킥스 하에서의 재보험 활용과 자본 관리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븐틴 이후의 재보험 구조에 대한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공동 재보험을 해서 이제 자본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보면 또 역시 연구원에 보면은 재보험 시장과 보험회사의 자본 전략에서 역시 재보험에 대한 통해서 이제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화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가 있어요. 매년 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재보험 거래에 대한 여부 점검을 강조한다. 사실은 세븐틴을 되면서 이 공동재보험이 이슈가 됐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밝히지는 않았죠.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겠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점검을 함으로써 내가 들은 비용보다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금감원에서도 이제 이 과연 공동재보험이 효과가 있는가? 보험회사 입장은 되게 좋은데 나라 입장에서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재보는 전부 다 해외로 가잖아요. 제가 이제 보험 쪽에 있다가 재보험을 한다니까 왜 이 국고를 외부에 반출하느냐 막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를 해지하는 의미에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정부 시각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외화에 대해서 내용 부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세븐틴 이후에 장기 계약에 대한 공동재보험을 통한 자본에 이전을 해서 킥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죠. 실질 위험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실손 의료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 비대칭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품 설계 관련 현행 보험 감독 규정에 대한 약수를 하시오. 어렵죠, 그죠? 어렵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감독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죠. 감독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이론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에 계속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왔었어요. 이번에 이제 5세대가 나오는데, 과연 세대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당분간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때 한참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기사화되고 발표가 됐던 내용들 나중에 설명을 해보겠지만은 아무튼 이 기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 역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건강 상태와 의료 상태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해율이 높죠. 그 다음에 도덕적 K 문제, 그 다음에 공급자 유발 수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부분인가요? 의사들이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의료 실비를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되게끔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의료비 자체를 확대를 해서 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뭐 요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로봇 수술. 이 수술을 하는데 죄송해요. 잘 안 나오네. 로봇 수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맹장염을 수술했었어요. 30만 원 들었죠? 근데 그걸 로봇 수술하면 1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이 든대요. 1000만 원? 그럼 로봇 수술이 안전한가?를 일단 떠나서 그거를 보장을 만약에 수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비를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이 났습니까? 1000만 원이 났습니까? 같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백내장 많이 걸리죠.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이거 되게 문제가 됐었죠. 백내장 수술하는데 그냥 일반 렌즈를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에 기왕 하는 거 좀 비싸더라도 실비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다초점으로 하면은 굳이 안경을 안 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로 실질적으로 권유를 했었어요. 그걸 전부 다 보장을 받잖아요. 400만 원씩. 나는 한 짝이 20만 원인데 한 짝에 400만 원씩이에요. 그럼 두 짝이면 800 아닙니까? 그냥 40이면 해결될 것을 800만 원을 냅니다. 그럼 그 800만 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전부 다 고스란히 보험 계약자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의사나 의료업계들은 난 몰라라는 거죠. 물론 정말 신약을 아주 잘 개발을 해서 정말 난치병에 대한 부분을 해서 비록 고가 한 달에 뭐 몇억 1억짜리도 있고 제가 봤어요. 1억짜리는 약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어떤 뭐 할 수 있는 사항 자체를 그거를 비싼 값으로 또 자기만 편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하는 그런 의료 쇼핑,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이 또 성형수술을 빙자해서 어떤 질병을 갖다 대서 그것을 또 보장받는 그런 부분들. 당연히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용에 대한 부분은.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 일단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 보장을 받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폐단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문제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공급자 수요 원칙이죠. 그래서 금감원 이제 칼을 빼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맘모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퇴를 가하고 보험 사기로 관련해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죠. 물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어려운 거 사람의 손으로 하기가 어렵고 수술 확률 해서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을 로봇 수술을 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겠지만은 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냥 편리한 로봇을 통해서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그것을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감독 규정이 이제
설계 원칙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자기 부담금, 그렇죠?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비급여, 급여 항목을 차등한 부담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률을 또 달라지는 부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위험 보험료도 차등하는 부분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본다.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돼서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겠지만은, 일단 규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개입, 역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장 분리, 차등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의 답안 정도면은 충분히 개선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보고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보험연구원에서 의료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도 추진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에 제5세대 실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실손 운영에 대한 성과, 향후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각종 신문을 통해서 이런 실손 손해율 악화 개편에도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리사의 이제 특히 보험 리스크 관리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시사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가장 또 언급이 많았던 것을 주체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연구원, 감독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다는 거죠. 만약에 수험생이 25년도에 시험 봤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잘 해놨다면은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세븐틴에 대한 내용이죠. 회계 모형에 대해서 일반 모형과 그 다음에 보험료 배분 접근법,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험에 많이 적용되는 이제 단기 보험이죠. PAA라고 하는 또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변액보험에 많이 적용되는 변동수수료 적응법, 이 세 가지의 회계 모형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유사점, 차이점을 설명을 하라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세븐틴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건 이제 뭐 시험 기사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번 문제에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 뭐 다 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분 접근법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25년도 작년에 시험 문제 제도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들, 시사성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세븐틴이나 킥스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사에 대한 문제가 한 2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계리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초적인 이론은 당연히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개념을 또 숙지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보험 관련된 상품, 그 다음에 계리 실무, 그 다음에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잘 몰라요. 학생기인데 어떻게 이 계리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보험 쪽에 이 시험을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뭐 실무자 위주로 어떤 시험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떤 시험의 공평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나 어떤 논문, 보고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읽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상품이나 계리 이런 제도들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감독기관, 그 다음에 보험연구원, 특히 보험연구원, 개발원의 자료는 별로 없고요. 이제 보험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되게 시사성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들춰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븐틴이나 킥스는 반드시 한 명씩 나온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개념을 숙지하고 지금은 일단은 전반적인 세븐틴이나 킥스가 도입은 됐습니다만은 뭐 정착은 아직 좀 어렵다고 판단돼요. 한 전체적인 보험에 대한 시스템이나 어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면 한 3, 4년은 더 좀 진통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사된 내용들, 개혁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이 냈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만한 팔절지 아시죠? 이만한 거. 거기다가 한 10장을 줍니다. 그러면 보통 한 문제에 2장 정도는 막 빼곡빼곡히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 써야 합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게리 리스크는 수학을 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법을 전공한 사람들, 약간 좀 뭐랄까 서론, 변론, 결론에 입각해서 많이 이제 문장을 접해보고 써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만 문제 풀고 그걸로 우리는 어떤 주제를 딱 하면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답이 나오는 배경,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해설, 이런 결론, 이런 것까지도 다 풀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의외로 어려워요. 내용은 알겠지만은 그것을 내 지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어떤 옛날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의고사도 좋아요. 모의고사도 좋지만은 기존에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생각했던 주제에 놓고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해서 쫙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할 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시험의 어떤 시간이 또 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떤 정해진 시간, 여기서 이제 25분 정도 잡았습니다만은 25분 내외로 내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각각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요새 이제 MZ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잘 하더라고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서 이제 막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시로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할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건 AI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AI를 통해서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키워드를 몇 개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머리에 암기를 하는 그런 연습도 숙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표라고 딱 얘기하지만은 6개월 정도의 시간, 이제 1월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1월이니까 곧 1월입니다. 1월이면은 7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3개월 동안은 핵심 정리, 이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정도는 계속 이슈를 쌓아갑니다. 이 이슈가 뭐 6월, 7월 달 가서 나온 이슈를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시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과거 24년, 3년 때부터 나왔던, 뜸뜸이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그 작년에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지 갑자기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험 문제 출제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기존 한 5월 달 정도까지의 이슈만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달은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갖췄던 어떤 답안지의 템플릿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완숙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슈가 딱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 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도록 한 2달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자주 틀리는 부분이라고는 아니지만은 일단 이론하고 실제로 이슈하고는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무리 이슈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외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어떤 내가 전혀 모르는 이슈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답안지 빈칸을 쓸 겁니까? 그거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서술형 시험에서는 뭐라도 적어야 최소한 부분 답은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배웠던 기초적인 지식과 조금이라도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다면은 이게 정확한 이슈에 우리가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내가 모르는 시험 문제라도 그분을 어느 정도 내 논리로 정리를 해서 시험 문제의 답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 항상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항상 리스크 관리 관점입니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떤 리스크란 용어를 좀 쓰는 것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 감독 자료, 정책 자료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본다는 거죠. 일단은 문제를 일단 받으면은 키워드를 몇 개 적어야 돼요. 적어 놓고 서론에 넣을 것인지, 본론에 넣을 것인지, 결론에 넣을 것인지를 정리를 하고, 내가 생각했다는 것을 이 3단에 맞춰서 하나씩 하면서 문장을 이제 넓혀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으면은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서술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서론은 뭘 쓸까 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꼭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내용들을 전개하면은 아주 괜찮은 모범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4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25에서 30분 정도에 소요되는 것도 딱 좋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제가 이런 전반적인 계리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책을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 제작된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상품하고 계리 실무, 그 다음에 회계 감독까지는 이제 책에 싣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시사되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수시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출제 빈도도 아까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년간 분석을 하고 그 주제별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템플릿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각자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맞는 것을 제가 검토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뭐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 시사 문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세분화할 수 있죠. 안 되면 이제 두리뭉실하게 카테고리를 좀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템플릿해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번 답안과 키워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쓰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피드백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길게는 10회분의 모의고사를 제작을 할 겁니다. 4문제씩 10회 모의고사 제작을 해서 그 의도나 로직 그 다음에 모본 답안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세요? 너무 처음이라 조금 떨리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을 교재를 통해서 하고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틈틈이 그 최근에 나왔던 시사를 정리를 이제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어보면서 이제 시험 답안을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도 과정 중에 계속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